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서점인 지혜 서재에서 진행하는 낭독 프로그램 잠 못 이룬 그대에게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목 그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인데요. 길고 긴 밤을 혼자 외로이 깨어있을 분들을 위해서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들려주듯이 책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저도 한때 불면증에 시달린 적이 있었어요. 요즘도 가끔 불안증 때문에 잠들기 힘들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 누군가 그냥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고요. 팟캐스트에서 누군가가 들려주는 영화 이야기를 듣다가 저도 모르게 스르르 잠든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잠이 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그걸 제가 체험을 한 다음에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저는 책을 읽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의 잠동무가 되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다 하는 소개를 하느라 말이 좀 길어졌는데, 다음 회부터는 이런 서두 없이 바로 책만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첫 회 낭독을 시작해 볼게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신형철의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부분인 영화 킬링 디어에 대해 쓴 당신의 지겨운 슬픔이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당신의 지겨운 슬픔. 소제목, 킬링 디어가 비극인 이유. 아가멤논의 악화된 딜레마. 제우스의 지원을 등에 업고 트로이 정벌에 나서는 아가멤논의 군대를 막아선 것은 여신 아르테미스였다. 그는 출정을 방해하는 중인 역풍이 순풍으로 바뀌려면 아가멤논이 제 딸 이피게네 이하를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점을 예언자를 통해 전한다. 전쟁이라는 공적 대의를 포기할 것인가? 사랑하는 딸을 포기할 것인가? 아가멤논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해지는 것은 당연한데,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아르테미스가 무슨 일로 화가 났느냐다. 그 분노의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제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제거한 것에 대해 어린이와 여성들의 대변자인 아르테미스가 분노했다는 해석, 혹은 아가멤논 가문의 엽기적인 인척 살해 사건에 대한 한 세대의 시간차를 두고 내려진 징벌이라는 해석, 아가멤논이 제 사냥 실력은 아르테미스를 능가한다고 우쭐대는 바람에 화를 초래했다는 해석 등등이 있다. 이 버전들은 모두 비극적 설득력이 있다. 비극에서 채택됨직한 인과관계로 적당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고대의 신화적 사건을 참조하고 변주한 영화 킬링 디어에 딱 들어맞는 해석은 위에 없다. 새 해석들은 모두 특정한 가치관에 근거한, 또 그것을 확산시키려는 마음의 소산일 터인데, 차례로 말하면 반전과 평화의 가치관, 인과응보의 도덕적 가치관, 신과 운명 앞에서의 겸허함에 대한 그리스적 가치관이 그것이다. 그러나 킬링 디어에 없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가치다. 란티모스 감독은 어떤 가치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주장하는 유형의 사람은 아닌 듯 보인다. 그는 벗기고 무너뜨리고 조롱하는 사람에 가깝다. 그래서 그는 아르테미스의 분노에 관해서는 가장 간단한 해석, 즉 단지 아가멤논이 실수로 아르테미스의 사슴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택하고,
아르테미스보다는 아가멤논의 고뇌와 선택에 더 주목한다. 아가멤논과 아르테미스의 관계가 킬링디어에서는 술을 마시고 수술을 하다 의료사고를 낸 의사 스티븐과 사망한 환자의 아들인 마틴으로 바뀌어 있다. 란티모스 감독은 아르테미스의 제안을 2단계로 재구성해서 아가멤논의 딜레마를 더 악화시켰다. 첫째, 내 결혈을 네가 메우라. 즉, 당신이 실수로 내 아버지를 죽였으니 이를 속죄하고 싶다면 당신은 내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 스티븐은 마틴에게 연민과 책임감을 느끼지만 그 마음은 만약 마틴에게 선물을 줘야 한다면 쓰다 지겨워진 시계를 주고 싶은 그런 정도의 마음일 뿐이다. 스티븐에게 마틴은 결국 자신의 치부일 뿐이기 때문이다. 스티븐이 자신의 이런 본심을 감추는데 점점 서툴러지자 마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둘째, 나와 동일한 결혈을 너도 갖추라. 내가 아버지를 잃었으니 당신도 가족 중 하나를 잃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 마틴은 스티븐에게 가족 중 누구를 잃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줌으로써 그를 아가멤논의 것보다 더 입체적인 지옥에 빠뜨린다. 하나를 지목해서 죽이면 그 하나만 죽지만 선택을 포기할 경우 저주를 받아 셋 다 죽는다. 스티븐은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로 기껏 다음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가족 하나를 골라 죽임으로써 영원히 죄책감에서 못 벗어날 살인자, 혹은 가족 셋을 잃었으니 산술적으로 마틴보다 3배는 더 고통스러울 피해자. 스티븐이 가족 중 하나를 살해하기는커녕 마틴의 말을 믿으려 하지도 않자 마틴은 셋 다 죽이겠다는 약속을 실천에 옮긴다. 스티븐의 아들 밥과 딸 킴이 차례로 마틴의 저주를 받아 사지 마비 증세를 보이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 영화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그럴만하다. 왜냐하면 마틴은 분노한 아르테미스, 즉 신이기 때문이다. 밥이 병원에서 재차 쓰러지는 장면을 찍을 때 이를 내려다보는 카메라는 신의 높이에까지 올라가 있다. 아들 밥은 저에게 일어난 사건을 분석하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딸 킴은 마틴에게 애정을 느껴 오히려 그에게 의지하는 모양새이며 아내 애나는 처음에는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다는 당연한 욕망과 가족을 지키겠다는 책임감으로 문제에 접근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자신에게도 닥칠 죽음에 대한 공포에 더 크게 휘둘리게 된다. 급기야 가족들은 가부장이 희생 제물로 선택할 그 사람이 자신만은 아니기를 바라며 낯뜨거운 아첨을 하기 시작하고 무기력한 가부장은 누구를 죽일지에 대해 서글픈 저울질을 하다가 제비뽑기 형식으로 아들을 죽인다. 인간다움의 신화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비참한 희극으로 그려내는 것이 란티모스 감독의 특장이라는 평가에 일말의 이견도 없다. 그런데 그가 던지는 묵직한 질문을 받아들고서도 어쩐지 그와 함께 사유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은 그 자체로 흥미로운 현상이다. 전작 랍스터에서도 그랬거니와 그는 난제 그 자체에 관심이 있을 뿐 그 앞에선 인간이 느낄 감정의 깊이를 표현하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는 윤리학을 일종의 논리학처럼 다룬다. 이 영화에서도 윤리적 딜레마에 휘말린 인물은 논리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수험생처럼 보일 지경인데 여기에는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역이 있을 뿐이다. 딜레마에 덫을 놓고 그것에 걸린 사람이 발버둥 치다가 피투성이가 돼 빠져나오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에 이 차는 인물의 고통보다는 자신의 냉철함을 더 의식하고 있는 데 보인다고 하면 지나친 말이 될까? 요컨대 이 잔혹한 윤리학 실험에서 내게 중요한 것은 윤리학이 아니었다. 내 관심사는
이를테면 교육학이다. 복수란 피해자가 제 분노를 마구잡이로 분출하는 일이 아니다. 나는 예전 글에서 복수의 서사는 고통의 등가 교환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서사이며 거의 실현 불가능한 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사가 어떻게 창조적으로 실패하는가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정리해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한다. 가장 정확한 의미에서의 복수는 같은 경험을 인위적으로 생산해내는 기획이다. 피해자는 자신이 얼마나 아픈지를 그 양과 질 그대로 알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가해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 본인의 자발적 역량만으로는 그런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가해자의 성품과 노력의 차이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근원적 무능력, 즉 타인의 슬픔을 똑같이 느낄 수 없음이라고 요약될 그것과 관계하는 사태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통스럽게 절감할 때 피해자는 가해자를 교육하여 그로 하여금 제 무능력을 뛰어넘게 만들고 싶다는 강렬한 교육료를 느끼게 될 것이다. 요컨대 교육으로서의 복수라는 측면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영화에서 마틴이 2단계로 복수를 진행할 때 2단계는 각각 레벨 테스트와 맞춤형 교육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세트처럼 보인다. 이미 보았다시피 마틴의 1단계 요구사항은 내 결혈을 메우라인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품고 있는 일종의 테스트다. 당신은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비를 잃은 모자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라는 말의 가장 깊은 의미에서 말이다. 당신이 그 슬픔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될 수도 있다면, 당신이 하지 못할 일이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스티븐이 마틴만큼이나 슬프다면,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스티븐은 마틴이 원하는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지 않은가? 이것이 터무니없는 말로 들린다면 우리는 은연중에 마틴이 아니라 스티븐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스티븐도 그만하면 노력했으며 마틴의 요구는 폭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스티븐을 너무 빨리 용서한 것이다. 마틴은 물을 권리가 있다. 스티븐의 노력은 왜 그 정도에서 멈추어야 하는가? 그것도 자신이 원인을 제공한 슬픔 앞에서 말이다. 마틴의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물음을 뒤집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인을 제공한 슬픔이라서 더 냉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천하의 무자비한 폭군도 극장에서는 타인의 불행을 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인간의 태생적 동정심을 긍정했다. 그런데 한 저자는 저 대목을 거꾸로 읽는다. 극장에서는 태어난 눈물을 흘리는 인간도 자신이 직접 행하는 악덕에는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뜻으로 말이다. 우리가 스스로 야기한 상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동정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야기하지 않은 고통 앞에서는 울 수 있어도 자신이 야기한 상처 앞에서는 목석같이 굴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자신이 원인을 제공한 슬픔에 더 깊이 공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한다. 이 경우 타인의 슬픔은 내가 어떤 도덕적 자기만족을 느끼며 공감을 시도할 만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추궁하고 신문하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 슬픔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나를 불편하게 할 것이다. 스티븐의 테스트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누군들 다를 수 있을까? 게다가 자신이 원인을 제공한 슬픔이니까 더욱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 1단계 레벨 테스트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으므로 이제 2단계에서 마틴은
스티븐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은 나의 슬픔을 상상하는 데 한계가 있는가? 심지어 어느 지점에 이르면 동정심이 거꾸로 적대감으로 바뀌는가? 그렇다면 정확히 동일한 상실을 경험함으로써 그 슬픔을 배워보라. 그래서 이제 스티븐은 아가멤논의 딜레마를 떠맡게 됐고 결국 자신에게서 제 아들을 빼앗는 기괴한 행위를 완수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교육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교육이 성공했다면 스티븐은 마틴과 유사한 감정 상태와 존재 형식에 도달해야 한다. 너무 큰 고통 때문에 괴물 혹은 신이 되어버린 인간 말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나? 다시 옛 버전을 확인해보자. 아이스킬로스는 아가멤논이 처음에는 고뇌하다가 일단 딸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자마자 무섭도록 냉정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가 한 번 운명의 멍에를 목에 매니 그의 마음의 바람도 방향이 바뀌어 불경하고 불손하고 부정하게 되었다네. 이때부터 그는 마음이 변해 무슨 일이든 꺼리지 않게 되었다네. 아가멤논 218에서 221엔. 다른 명분과 핑계를 대기는 했지만 기실 아가멤논이 내린 결단의 동력은 지독한 나르시시즘과 전쟁 광적 성격에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아가멤논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가 딸을 잃은 슬픔 같은 건 이미 다 잊은 사람처럼 그려진 것도 그래서이리라. 그럼 이제 스티븐에게는 어떤 논평을 해야 할까? 영화의 마지막 장면. 아들을 죽인 대가로 살아남은 세 가족이 마틴을 다시 만났을 때 스티븐이 내보이는 표정은 패배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나는 마틴의 교육이 실패했다고 느꼈으며 어쩌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이야말로 이 영화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이스킬로스의 소위 고통을 통한 배움이란 고통 뒤에는 깨달음이 있다는 뜻이지만 고통 없이는 무엇도 진정으로 배울 수 없다는 뜻도 된다.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같은 경험과 같은 고통만이 같은 슬픔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말이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비참한 소식이다. 그런데 더 비참한 소식은 우리가 그런 교육을 통해서도 끝내 배움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교육이 하나의 생명으로서의 내 존립을 위협하기라도 한다면 말이다. 아가멤논과 스티븐과 우리 사이에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어 다른 많은 차이점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자신을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의 생명체라는 것. 이것은 거부할 수도 박살낼 수도 없는 인간의 조건이다. 킬링 디어가 엄밀한 의미에서 비극인 것은 이 인간 조건의 비극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특정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바로 결함이라는 것. 그러므로 인간이 배울 만한 가장 소중한 것과 인간이 배우기 가장 어려운 것은 정확히 같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슬픔이다. 이 역설을 인정할 때 나는 불편해지고 불우해진다. 그러나 인정은 거기서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하는 것이다. 킬링 디어의 첫 장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뛰고 있는 심장이다. 이 장면은 말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심장이다. 심장은 언제나 제 주인만을 위해 뛰고 계속 뛰기 위해서만 뛴다. 타인의 몸속에서 뛸 수 없고 타인의 슬픔 때문에 멈추지도 않는다.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라면 인간은 자신이 자신에게 한계다. 그러나 이 한계를 인정하되 긍정하지는 못하겠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슬퍼할 줄 아는 생명이기도 하니까. 한계를 슬퍼하면서 그 슬픔의 힘으로 타인의 슬픔을 향해 가려고 노력하니까. 그럴 때 인간은 심장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슬픔을 공부하는 심장이다. 아마도 나는 네가 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시도해도 실패할 그 일을 계속 시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나. 이기적이고도 싫고 그렇다고 위선적이기도 싫지만 자주 둘 다가 되고 마는 심정의 비참. 이 비참에 진절해지면서 나는 오늘도 당신의 슬픔을 공부한다. 그래서 슬픔에 대한 공부는 슬픈 공부다.